식민지화. 우리가 식민지와 식민제국을 생각할 때면 유럽인들이 바다로 나가 자신들이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새로운 세계의 일부를 발견하고 그곳에 정착해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곳에 살던 사람들과 자원을 착취하고 누가 어느 부분을 차지할지 서로 싸우던 과거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지인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정령자들에게 지배받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식민 지배국들 역시 이제는 떠나야 할 때이며 이 지역들의 독립을 허락해야 할 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몇 식민지는 IT, 브라질, 그리고 심지어 미국처럼 일찍이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원래 그 땅에 살던 원주민들이 식민 지배자들을 몰아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식민지 개척자들이나 그들의 후손들이 자신들이 원래 속해 있던 지배국가로부터 독립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의 옛 식민지들은 20세기에 독립을 얻었고 대다수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안타깝게도 독립을 쟁취하거나 정당한 독립을 얻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어떨까요? 유럽이 세계를 식민지화하던 시기에 식민지가 되었던 모든 지역이 지금은 독립한 것은 아니며 일부는 여전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날까지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어디인지, 그 식민지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식민지들이 모두 독립을 위해 싸워 결국 독립을 이뤘는데도 어떻게 그 식민지들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그리고 미국입니다. 이상하게도 이 9나라 중 3나라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은 과거에 식민지였던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가 보유한 영토들 역시 여전히 유럽 식민주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나라들은 영국으로부터 주권을 점점 더 확보해가면서 그 영토들을 그냥 물려받은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이 영토들은 미국 제국주의의 시작과 미국이 자국의 대륙 영토 밖으로 확장하려는 욕망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식민지라는 용어가 더 이상 실제로 적용되지 않으며 그 원래 의미도 오늘날에는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곳들은 반드시 지배 세력이 가서 그곳의 사람들과 자원을 착취해 본국을 부유하게 만드는 곳은 아닙니다. 이곳들은 단순히 현지 또는 토착민이 아닌 외국 세력의 통제하에 있는 해외 영토일 뿐이며 자결권을 제외하면 적어도 대부분의 경우 이곳 사람들은 본국에 사는 사람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비자 칠령 목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그 주민들이 아직 완전한 자치권을 획득하지 못한 영토로 정의됩니다. 유엔은 17곳을 목록에 올려두었지만 몇몇 중요한 곳들은 빠져있고 저는 왜 그런지 기준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는 포함시키면서 프랑스령 기아나는 왜 제외된 걸까요? 서사하라는 목록에 있는데 그린란드는 왜 없는 걸까요? 현대의 식민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항상 식민지를 국가들이 보유한 해외 영토, 즉 식민지 시대의 잔재로 생각해왔고 오늘날에도 그 나라의 완전한 일부로 통합되지 않은 지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각 나라별로 하나씩 살펴봅시다. 스페인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카나리아 제도를 식민지로 간주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페인이 도착했을 때 카나리아 제도는 무인도였고 오늘날에는 마데이라나 아주레스가 포르투갈의 일부가 된 것처럼 완전히 스페인의 일부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럽 국가들이 오늘날까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통제하고 있는 많은 영토들, 즉 그들의 식민제국의 잔재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스페인은 카나리아 제도와는 다른 이전 식민지였던 다른 영토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우타와 멜리아 같은 도시들, 그리고 기타 작은 플라사스 데 소베라니아가 바로 그것인데 본질적으로 북아프리카에 남아있는 스페인 영토의 잔재들입니다. 모로코는 이 지역들이 모로코 영토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스페인은 1600년대 후반부터 오늘날까지 이 지역을 계속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들은 군사주둔지에 의해 보호되고 스페인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독립이 아니라 이 지역들이 언젠가 모로코의 통치로 돌아갈 것인지 여부입니다. 호주는 7개의 외부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 헌법에 따르면 연방의회는 외부 영토를 포함한 모든 영토에 대해 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거주자가 있는 영토는 의회에 대표를 두고 있습니다. 힐링 제도는 1984년에 크리스마스 섬과 함께 통합을 위해 투표했으며 따라서 헌법상 호주의 일부가 되었고 독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허드섬과 맥도널드 제도는 무인도이지만 일부 노퍽섬 주민들은 자신들이 호주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외부 영토들 중 하나를 식민지이자 잠재적인 새로운 국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두 오세아니아 국가인 파푸아 뉴기니와 나우루도 과거에는 호주 연방정부에 의해 외부 영토로 관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노퍼그 아일랜드도 자체적인 국가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덴마크는 그린란드와 페로 제도라는 두 개의 해외 자치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은 자치정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엔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은 덴마크 왕국의 일부로 덴마크인들이 도착해 정착지를 세운 이후로 계속 덴마크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적어도 그린란드에는 덴마크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페로 제도도 마찬가지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페로 제도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고 그린란드는 더 확대된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 주민투표를 통해 독립을 선택한다면 독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페로 제도 사람들은 독립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덴마크가 지금까지 이 두 영토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네덜란드는 식민제국의 6개의 잔존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루바, 보메르, 취라소, 사바, 신토에스타티우스, 신트마르턴. 이 모든 지역은 옛 네덜란드 카리브 식민지의 일부였지만 네덜란드가 식민제국을 잃은 후에도 여전히 이 지역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들은 네덜란드 국가 내에서 서로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네르, 신트 유스타티우스, 그리고 사바는 네덜란드 본국의 하위 행정구역입니다. 유럽의 주들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들은 특별자치단체이며 유럽 선거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루바, 퀴라소, 신트마르턴은 네덜란드 왕국 내에서 별도의 국가로 간주됩니다. 이들 지역은 자체 총리와 정부를 가지고 있어서 네덜란드가 이 옛 식민지들을 유지한 방식은 이들을 완전히 자국의 일부로 통합하거나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해외 영토가 11곳 있습니다. 프랑스령 기아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마요트, 뉴 칼레도니아, 레위니옹, 생바르텔레미, 생마르탱, 네덜란드와 공유, 생피에르 미클롱, 왈리스 푸트나가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해외 프랑스라고 불리며 각각의 지위도 매우 다양합니다. 일부는 데파르투망이라고 불리고 다른 곳들은 콜렉티비테라고 불리며 모두 반자치적입니다. 뉴 칼레도니아만 완전 자치지역이고요. 이 지역들은 사실상 프랑스 식민제국의 잔재로 프랑스령 기아나와 남극 영유권을 제외하면 모두 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들 중에서 독립에 대한 진지한 열망과 상당한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프랑스 정부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마다 항상 독립이 부결되었고 대부분의 현지 주민들은 프랑스의 통치를 선호했습니다. 뉴질랜드에는 자치관계에 있는 두 나라인 쿡제도와 니우에, 그리고 송령인 토켈라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 송령이라는 남극 영유권 주장도 있습니다. 로스 송령에는 영구 거주자가 없지만 토켈라우, 쿡제도, 니우에는 원주민 인구가 있습니다. 토켈라우는 유엔의 비자치령 목록에 올라 있고 쿡제도와 니우에는 내부적으로 자치정부를 가지고 있으며 뉴질랜드가 국방과 대부분의 외교 업무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황은 독립 시 영국 영토를 계승했다는 점과 현재의 지위 면에서 모두 호주와 비슷해 보입니다. 모두 뉴질랜드 국가에 통합되어 있으며 토켈라우만이 자치권이 다소 적다는 점에서 예외일 수 있지만 역시 자유연합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르웨이는 북극의 2개의 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섬들은 기술적으로는 본토 영토에 속하지만 편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스발바르와 얀마옌, 그리고 남극에는 3개의 송령도 있습니다. 남극에는 피터 1세 섬, 부베 섬, 그리고 퀸모드랜드가 있습니다. 퀸모드랜드, 보우섬, 그리고 피터 1세 섬은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얀마옌에도 상주 인구가 없습니다. 스발바르에는 3,000명 미만의 인구가 있고 그중 57%만이 노르웨이인입니다. 하지만 스발바르는 기술적으로 노르웨이의 일부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식민지로 간주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이었던 영국도 여전히 일부 영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목록에서 단연 가장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글라, 버뮤다, 영국령 남극 지역, 연dun형 인도양 지역,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포클랜드 말비나스 제도, 지브롤터, 몬트세렛, 피트케언 제도, 세인트 헬레나, 어센션과 트리스탄 다 쿠냐, 사우스 조지아,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그리고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의 주권 기지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영국 제국의 잔재로 영국 본토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원주민 정착 인구가 없으며 때로는 영국에 의해 쫓겨났기 때문이기도 하고 몇몇은 아예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어느 정도의 자치정부를 가지고 있지만 영국의 통치를 따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일부 카리브해 섬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한 자치정부는 심지어 우리는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영국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식민제국 시절 이들은 이 지역들을 매우 강하게 통제해서 지금까지도 그 지배를 유지할 수 있었고 많은 자치권을 이양했습니다. 이들 영토 중 10곳은 유엔 탈식민화 특별위원회에 의해 비자치령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따라서 독립 가능성이 있거나 최소한 추가적인 자치권이 부여될 수 있는 사례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도 여러 해외 영토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미국 제국주의가 시작된 시기부터 이어져 온 곳들입니다. 아메리칸 사모아, 괌, 북마리아나 제도,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입니다. 이들 모두는 아메리칸 사모아를 제외하고는 비편입 영토이지만 조직화된 지역입니다. 일부는 전쟁을 통해 획득되었고 그중 많은 지역이 스페인으로부터 얻은 것이며 다른 일부는 덴마크로부터 버진 아일랜드처럼 구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각 영토는 자치정부를 가지고 있으며 현지에서 선출된 주지사와 영토 입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의회에 대표를 두고 있지만 투표권이 없는 단 한 명의 대표만을 가집니다. 이러한 영토들 외에도 미국은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들, 예를 들어 베이커, 하울랜드, 자비스, 웨이크, 라바사, 미드웨이 제도, 존스턴과 팔미라 환초, 그리고 킹맨리프 등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왜 이 특정 국가들만이 이러한 특정 영토들을 계속 통제할 수 있었고 다른 영토들은 모두 독립해 더 이상 식민지가 아니게 된 걸까요? 여러 가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현지인들이 독립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영토들 중 일부는 실제로 독립을 위한 국민 투표를 실시했지만 독립이 부결되어 사람들이 예를 들어 프랑스나 영국의 지배를 비록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계속 받기를 선호했습니다. 프랑스의 해외 영토인 누베 칼레도니는 2020년에 다시 한번 독립 여부를 놓고 투표를 했는데 반대가 53%의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둘째, 이 지역들은 사람이 살지 않아서 독립을 주장할 사람이 없거나 발견 당시에는 무인도였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상 지배국 출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셋째, 해당 지역이 독립이나 통합을 원하더라도 지배국이 이런 주장들을 효과적으로 억압해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푸에르토리코는 오랫동안 독립보다는 미국의 공식적인 주로 인정받기를 원해왔지만 미국이 그 지위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티베트나 서사하라 또는 동유럽이나 코카소스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침공과 같이 사실상 합병에 가까운 다른 형태의 식민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들은 지배하려는 국가의 본토와 직접적으로 인접해 있고 이전의 식민 제국의 결과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의 요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식민 제국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어디인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남극 대륙에 대한 식민지적 영유권 주장도 또 다른 주제입니다. 이 모든 주장들은 남극 조약에 의해 동결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하지만 만약 이 조약이 만료되거나 종료된다면 남극 대륙의 잠재적인 자원과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이 얼어붙은 대륙을 두고 새로운 식민지화 시도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이런 지역들이 해당 국가들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이 지역들이 자치나 독립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가요? 이들 중 많은 곳이 이미 어느 정도의 지역 자치를 가지고 있고 독립국가가 되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린란드가 그 예입니다. 반면에 다른 지역들은 현 상태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며 독립 의사를 묻거나 독립을 제안할 때마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시고 이들 또는 다른 현대 식민지에 대해 알고 계신 수정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있다면 함께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원하신다면 구독도 해주시고 다음에도 더 많은 일반 상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